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 같은 것들을 갖게 될 때마다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조금 싫고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하고, 또 이제 많은 경우 그 편의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다양한 시각, 뭐 다초점 안경을 쓰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관점을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쨌든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속에 선생님의 그 30년 동안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연구의 성과들이 이렇게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약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청해 듣고 싶은데, 그래도 그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자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시작되는 이제 동아시아 담론이 이제 주로 펼쳐진 공간으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개벽지, 또 사상계, 청맥, 창비 등을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어떻게 동아시아 담론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동아시아 담론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아직도 엄존하기 때문에 아직도 동아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 결론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금 뭐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최근에 책에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되네요. 그 짧게 이렇게 말도 저자 직강인데 밑줄 쫙 글 수 있는 핵심만 얘기하려는 말처럼 들려서 부담됩니다만,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우선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인식의 내용이랄까, 뭐 이걸 텐데, 다른 말로 압축한다면 한 나라를 단위로 하는 분석의 틀이라는 게 뭐 문학에서부터 뭐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대 학문 체계에서는 하나의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분석의 틀이 너무 강한데,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일국가를 단위로 한 분석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분석하는 이론이자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동아시아의 범위는 뭐냐? 근데 동아시아의 범위를 얘기할 때 저는 그거는 지리적으로 고정된 건 아니다. 지리적으로 고정된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실천 과제로서의 동아시아다. 동아시아는 그 문제를 관심 갖는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거나 축소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주목하시는 곳이 오키나와나 대만이나 뭐 여기 한반도도 그렇지만 그런 곳에 이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동아시아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동북아를 얘기하고, 뭐 나라 세 개, 또 국가 중심으로 뭐 한중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넓게는 뭐 동남아까지 포함해 동북아와 동남아를 동아시아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되게 그것도 국가 중심이란 말이죠. 한중일이라고 좁게 말해서 동아시아를 한중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말하면 북한은 어떻게 되며 대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범위를 정한다. 예컨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동남아인들끼리 만든 지역연합체가 아세안이라는 거 있는데 요즘은 아세안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한중일이 참여해서 아세안 플러스 3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확장돼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참여해서 더 넓어졌어요. 그게 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실천 과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신데 저는 국가 단위라기보다 도시랄까 지역 단위로 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주목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핵심 현장이라는 말로써 근현대사의 모순이 응결된 동아시아의 지역들, 분단된 한반도라든가 일본 본토로 차별받는 오키나와라든가 양안 해협을 놓고 긴장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 문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실천과제에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아시아 담론이 제가 조금 더 이제 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는 2000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동아시아의 귀환입니다. 중국 현대사 공부하다가 이제 동아시아로 넓혀서 쓴 글들을 묶어서 또 책을 낸 거 있는데 그때 귀환이라고 했던 거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으로 시작되는 한국의 고유한 동아시아 인식 또는 동아시아 담론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지하로 잠복한 면이 있다. 또 냉전기를 거치면서도 드러나지 못했다. 일본 제국의 또는 미국과 소련의 지역 질서 속에서 잠재되었던 독자적인 지역 인식의 틀이 탈냉전기 이후에 되돌아왔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귀환이다고 얘기를 해서 그 귀환의 이후, 그 전부터 귀환된 이후의 과정을 한번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책이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책이고 그래서 그걸 동아시아의 담론의 계보라고 했고 동시에 그 미래도 한번 전망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아시아 담론이 귀환하게 된 거는 탈냉전기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어떤 시대 상황의 소산이었다.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낙관적인 시대였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도 해체되면서 완화되면서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라는 식의 굉장히 낙관적이고 창조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담론도 대두됐고 동아시아 담론이 역사적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말하면 그 당시에는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세기 들어와서는 연구비 신청하려면 동아시아와 관련된 과제를 해야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적인 유행이었고 어떤 평자의 지적에 의하면 동아시아 담론이 하나의 문화 권력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영향이 컸죠.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그런가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그 쇠퇴의 이유는 뭘까요? 동아시아 담론이 그렇게 이제 크게 흥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이전에 비하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동아시아 담론이 대두된 시대적 환경에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것이 그 계보적으로 귀환된 이전 안중근에서 쭉 내려온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러면 저는 그걸 삼중적인 공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안중근에 잘 나타납니다만 그 위에도 쭉 그런 인식이 우리가 있었다. 삼중적인 공간 인식이라고 하면은 세계와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와 한국, 한반도를 중증시켜서 결합시켜서 보려는 복합적인 공간 인식
그것이 쭉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연구가 짧아서 그럽니다만 어떤 분은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원부터도 그런 인식은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라고 부를 때 동은 동양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반도와 한반도 사고의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르는 동이라 동쪽이라는 뜻에 있다고 뭐 거슬러 와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공부가 짧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안중근 예로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거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측면으로 구성된 거다. 하나는 문명론하고 정세론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 바로 잘 그걸 나타냅니다. 제가 아까 종교 얘기를 제 종교 영성 얘기도 했지만 안중근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카톨릭 신자이만 동시에 유교라든가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관심이 안중근도 있었고 세계주의 보편주의라고도 그렇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문명의 특징도 얘기하고 있었고 한반도에 대한 운명을 하는 애국주의자였고 하듯이 이 세 개의 층위의 결합이라는 건 그 당시에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관심 간 사람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세론, 안중근 역시 또 마찬가지죠. 당시의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일본이 대도되는 일본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거기서 정확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경계의 뜻으로 이토 히로미를 살해한 것도 바로 그런 경고의 목소리죠. 그런 식으로 정세론과 문명론이 결합되어 있는 게 동아시아 담론이다.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담론의 갈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동아시아 문화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갈래 저와 제가 포함된 창비 그룹이 주로 제기한 거를 이제 비판적 동아시아론이다 또는 동아시아 대안 체제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안중근 일의 그 계보 즉 개벽지라든가 이런 걸 잇는 사상계의 비판적 개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중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한반도에서도 일정한 발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일정한 지식인들의 반응이 있어서 제가 21세기 들어와서 동아시아 지식인 연대 운동, 문화 운동을 인터아시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하면 이제 아제서원이라는 이름의 연대 운동을 꽤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쇠퇴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제 제자가 그 서문의 맨 처음에도 나옵니다만 제자가 선생님은 아직도 동아시아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질문. 그 친구 질문은 다소 비아냥거린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서도. 이제는 그건 버려야 될 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점검의 뜻에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하는 자기 점검의 뜻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서양 이론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소비하고 버려지는 차원에서의 그런 소비 담론은 아니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그 동아시아 담론을 요구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조건이 아직도 엄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문명론 차원과 정세론 차원에서 동시에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담론이 약화되게 된 거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커져서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의 중국이 아니고 글로벌 차이나가 된 것처럼 모든 문제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아가서 또 우주론 차원에서의 생태계 문제를 생각해야 할 차원이 되다 보니까 동아시아라는 단위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 담론이 쇠퇴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미 스며들었다. 그래서 이게 주도적인 담론은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 영역에서도 이미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관심들, 사람, 사건, 물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세론과 문명론 차원에서만 본다면 단순히 동아시아가 연구의 소재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대안체제론적인 차원에서의 동아시아론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방법은 수단이잖아요. 그게 세계를 다시 보는, 세계의 변혁을 다시 생각하는 목표를 위한 방법인데 방법으로서 이 동아시아론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미중이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그걸 신냉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정세 이게 동아시아 담론을 다시 조금 약화시키는 쇠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동아시아 담론이 쇠락하게 된 데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다 있다고 말 수 있어요. 외부적 요인이라면 이제 국제 정세겠죠. 네. 국제 정세가 이제 글로벌리즘이 커졌다가 다시 코로나 국면 이후에는 글로벌리즘이 쇠퇴하면서 지역 블록화되는 경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미중의 경쟁 속에서 신냉전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됐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신냉전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신냉전 질서를 원하는 그룹들이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담론이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으로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든 개인이든 집단이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시국으로 말하는 유동적인 국제 질서의 상황이다. 그리고 다원적인 거로 갈지 새로운 주도권을 잡는 패권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유동적인 국면의 질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국가 간의 이익이 더 다시 또 경계가 국가 간의 경계의 장벽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동아시아 담론을 약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아시아 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동아시아 담론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더 절실하게 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제가 동아시아 담론을 주장한 역사학자인데 그럼 동아시아 담론에 입각해서 근현대사 개설서를 썼냐? 또 동아시아 담론에 입각해서 체계적인 역사 소설을 잘 했냐라고 하면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담론만 승하지 구체적인 적용에서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처럼. 그래도 얼마 전에 책까지 쓰셨으니까. 아니 물론 애는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넓혀서 말하면 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에 비평하는 기능, 30년 이후에 변화하는 현실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 것에 대한 부단한 자기 갱신이 과연 있었느냐. 결국은 현실을 설명하는 비판력, 변혁의 힘이 강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쇠퇴했다고 느낀다는 얘기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에 직핍해서 그거를 비평하는 힘이 더 강했어야 된다.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 질문하신 것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동아시아 담론을 했는데 한류의 대두에 대해서 쓴 글은 없지 않습니까? 한류가 과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저기 어떤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도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비평의 글이랄까 뭐 이런 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은 계속 종이 미디어 잡지에만 관심 갖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동아시아 비판적 잡지 연대회의는 하지만 과연 이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 속에 참여해서 거기서 새로운 발신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2000년대 초에도 이미 그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저도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동아시아 담론이 더 확산되고 대중적으로 소통력을 키우려면은 새로운 미디어와의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뭐 또 이런 영상 매체에 무슨 출연하거나 이런 데 그치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냐 개인의 실천적인 자항을 뭐 문장의 언어에 주로 하냐 또는 자연 언어의 중심으로 하느냐 디지털 언어의 중심으로 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뭐 온몸 감각을 갖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촉각, 청각 뭐 이런 거 다 통하는 오감을 통틀어 하는 온몸 감각을 가진 젊은이들한테 호소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 저는
아직은 제대로 거기에 접근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예. 아마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분들 또 조금 젊은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은 보충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다 하는 못하고 누가 하는 거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점점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정감, 요즘 정동에 이제 말하자면 영향이 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통하든 중요한 거는 어떤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에 직비파는 담론 체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직비파는 비평의 역할, 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매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그걸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 뭐 논쟁적일 수 있더라도.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역시 뭐 오래된 전통 속에서 문장 언어, 이 언어를 통한 담론의 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생태 담론이 다시 부흥하면서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립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남이 만든 담론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해오던 일을 좀 더 논쟁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생각은 하겠다. 네. 이 정도는 보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